오늘의 플러스, 대학 개혁의 첫걸음이 뭘지 알아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대 원장이자 수능의 창시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입시에 대한 개혁안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근본적인 얘기부터 짚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대학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부터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학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걸 명확하지 않고는 입시건 대학 정책이라는 것이 논의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대학을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90년대 이전까지는 대학이라고 하면 보통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대개 사회학자들이 그러죠. 대학에 진학하는 그 진학률이 한 30% 밑에일 때 엘리트를 양성한다고 하지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데 모두 엘리트를 양성한다고는 안 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그 엘리트를 양성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려면 당연히 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이 핵심이 됩니다. 예.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 그래서 보통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 산업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 이런 것을 대학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보통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 진학률이 50% 이내일 때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은 50%가 월등히 넘죠. 네. 특히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대학의 준칙주의라는 것이 적용되면서 대학을 엄청나게 확대시켰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한 160여 개 있던 대학이 갑자기 한 400 몇십 개로 늘어났죠.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대학의 성격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대학이 그런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까지 벗어나서 일종의 교양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그걸 보통 사회학자들은 60%가 넘으면은 그거 마치 고등학교 때 뭘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대학도 그런 교양인을 양성하는 수준일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우는 지금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그 상황입니다. 물론 그 시차로 본다고 하면은 60년대 이전까지는 완전히 엘리트 양성기관이고 예. 90년대 이전까지는 그 직업인 양성기관인데 이제는 직업인 양성기관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직업인을 양성해서 거기서 산업사에서 요구하는 거를 대학 졸업생이 사실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대학의 성격이 아주 크게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학 정책도 대학 입시도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진화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대학에 부여했던 어떤 책무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변화해 왔던 것 같고 또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그 역할과 기능의 의미도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럼 교수님 지금 변화되는 AI 시대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안 받으면 사실 좀처럼 취업의 기회를 많이 얻지도 못하는 상황도 분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학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비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대학의 역할을 하려면은 네. 더 근본적인 것이 교육을 분별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대학의 교육을 보는 시각을 크게 보면 셋으로 나누는데 하나가 기능적 시각입니다. 여기서 기능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형적인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대학을 왜 가느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또 왜 가느냐 심지어는 결혼 좀 잘하기 위해서 하여튼 뭘 위해서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게 너무 예. 많습니다. 이건 일종의 그 기능적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부 왜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을 얻기 뭐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능적 시각을 가진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 우리 사회가 거의 이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기능적 시각이. 오죽해서 하다못해 콜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뭐뭐를 위하여 이러잖아요. 예. 그게 뭔가 하면 전형적으로 기능적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는 하나의 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교육 왜 하느냐고 하면 입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다. 뭘 위한 거니까. 그리고 좋은 직업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에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각이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지나간 시기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각이 일종의 목적론적 시각인데 그러니까 교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리를 탐구한다든가 혹은 민주 시민 개발을 한다든가 이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 저희가 경험이 있는데 전에 그 서울대학에서 어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네. 한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 어려운 걸 뭐하러 공부했습니까? 그 사람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 대답이 뭔가 하면 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중요하다든지 뭐 그런 식의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요. 예. 결국 뭔가 하면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왜 하느냐? 그러면은 그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까 얘기한 기능적. 그렇죠. 기능적 시각이죠.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운동을 왜 하느냐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좋아서. 재미있어서. 재밌어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등산가들한테 왜 산에 가냐니까 산이 있어서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예.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일종 목적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일종의 조작적 시각인데 그건 예. 뭔가 하면 교육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별로 않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이 그 조작적 시각에서 핵심은 왜 그 교육을 받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적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이 즐겁고 공부하고 싶어야 됩니다. 예. 그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교육이 의미가 없어요. 즐겁고 공부해야 된다. 예. 그런데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걸 아마 지금도 많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즐겁다고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런 시각이 별로 없죠. 예. 이런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교육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대학을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 따라서 손발도 다르고 다 달라지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교육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교육을 선발적인 시각으로 보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뭔가 하면은 어떤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다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이 도달할 거다. 예.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구조가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로 돼가지고 예.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적다고 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주 적고 그 사람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니까 동일한 자료,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교육하는 걸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다고 따로 짐작을 하니까 예.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경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됩니다. 경쟁의 의미가 상당히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각이 뭔가 하면 일종의 발달적인 교육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
그건 전제가 뭔가 하면 모든 피교육자는 모든 목표에 다 도달할 수가 있다. 이걸 예. 전제로 한 겁니다. 예. 다 도달할 수가 있는데 여건 때문에 잘 못 도달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뭐 능력이 없어서 못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모두가 목표에 도달하게끔 바꿔주는 노력을 해야 되고 예. 그건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도달할 수 있다고 보니까 경쟁보다도 협동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교육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런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교육도 다시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학에서의 그 시험도 상당히 다르다고요. 예. 예를 든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서 우리는 그 이공계에서 미적분을 꼭 고등학교에서 해가지고 된다. 예. 근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미적분을 왜 꼭 고등학교에서 해야 됩니까? 필요한 데서 하면 되지. 대학에서 필요한 학과가 있으면 거기서 해도 된다. 그렇죠. 그 거기서 얘기시고요. 하는 거죠. 네. 원래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네. 우리 요즘 많이 나오는 그 고교 학점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고교 학점제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적성이나 거기에 맞는 것을 빨리 찾아내서 네. 거기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가 필요한 건데 예.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과목만 나열해 놓고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로 돼서는 안 된다. 의미가 없죠. 네.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물론 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등교육에 대해서도 쭉 그 같이 연계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 교수님 고견 다 들으려면 대학만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대학의 교육의 본질을 기능적인 목적론적인 또는 조작적 시각 또 대학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할 거냐 선별적인 거냐 발달적인 거냐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대학이 서열화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열화된 대학의 관점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근거들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 그런 거에 근본화했다기보다는 네. 우리 역사적으로 사실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아시는 것처럼 이저 고려조서부터 조선조일기까지 산업공장 제도가 아주 확실하게 우리는 돼 있었다고요. 예. 그러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일본이 침략하고 나서 우리가 식민지 교육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6.25라는 그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다고요. 예. 다 무너지니까 그다음에 그걸 대체하는 수단을 교육을 어디서 받았느냐를 가지고서 따졌다고요. 그걸 어디서 가지느냐를 따졌는데 그중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옛날 그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뭐 제가 대학 들어올 때만 해도 한 시군에 대학생 1명 정도밖에 없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그걸 특별한 대우를 해줬다고요. 예. 아예. 예. 그러니까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는 것이 아주 특별한 무슨 혜택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어떻게 보면 잘못 규정되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오다가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대학을 나온 거냐를 따져보면은 네. 사실은 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능이나 시험 성적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가지고는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예. 왜 어려운가 하면은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그 아마 여기 우리 이제 박 교수님의 경우에도 지금 다시 고3 학생들과 같이 수능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예. 본인이 졸업한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왜 어려운가 하면은 예. 거기 묻는 게 뭘 물었는가 하면은 예. 주로 배우면 잊어버릴 만한 걸 묻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그런 거 연구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지식 내용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예.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지식을 암기하고 외우는 거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인데 하나는 요즘같이 뭐 AI 이런 데는 그거 암기할 이유도 없지만은 네. 암기를 한 것도 대개 3년이면은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75%를 잊어버립니다. 아. 그건 뭐 연구 결과들이 입증을 하니까.
잊어버릴 만한 걸 물어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거냐. 아. 그런데 우리가 대학에서 그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죠.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착된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수한 학생들은 뭐 남다른 사람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인지됐었는데 사실 그 우수한 학생이라는 게 대학생이라는 게 입시를 통과한 건데 입시라는 게 금방 휘발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람을 선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뭐 창의 인재가 중요하다, 뭐 앞으로 뭐 문화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뭐 진화 발전을 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고 어떻게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 거기서 이제 먼저 전제가 되는 게요. 그렇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강조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쟁에 이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걸 보통 그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적성을 네. 최대한 잘 발현시켜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교육이지 네. 그 사이에 뭐 특정한 능력이 있어 그 사람만 따로 그런 교육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누구든지 그것에 따라서 다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꼭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예. 경쟁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교수님 이건 사실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게 교육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선별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려는 구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부가가치도 점점 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선발의 수단으로 대학이라는 게 일정 부분 기능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도 이제 국가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정상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친구들도 그 친구들의 특기 재능을 살려보려는 그 입시제도, 교육제도도 많이 우리 활용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과열된 교육 풍토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악용돼서 부모님들이 스펙을 만들어준다든가 그것 때문에 대학 진학을 간다든가 의대랑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특정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런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고 대학은 지금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보편적인 상식인을 기르는 곳이라고요. 보편적인 상식을 기르는 곳이라고 하면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고 그건 이제 이념적인 차이에서도 나오는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경쟁을 강조하는 것 아니면은 그 평등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이 있는데 네. 우리 경우는 그게 다 섞여져 있죠. 예. 섞여져 있는데 경쟁을 강조하는 걸 언제까지 할 거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일종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택하니까 그런 경쟁은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사립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쪽은 거의 다 국립이죠. 예. 국가에서 그걸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중고등학교를 국가에서 돈을 내서 하는 거랑 똑같이 대학도 그럴 수가 있고 네. 또 우리의 경우도 정말 그 이 산업사에 기여하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예.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예. 적어도 대학원 이상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 그건 다른 통로로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도 제가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 어떻게 하냐고 맨날 새 정부 들어서거나 새 정권 들어서면서 고민을 하는데 맞아요. 대학원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하는 걸 못 봤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대학원의 수가 지금 제가 대학 들어갈 때 학부 학생 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단 한 군데도 시험 보는 데가 없어요. 아. 거긴 다 면접으로 끝납니다. 맞아요. 면접으로 끝나고 그건 괜찮고
진짜 예를 들면 능력을 가지고서 할 때는 그냥 넘어가고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데는 그런 경쟁을 시키고 하는 네. 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도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얘기부터 하나씩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2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모시고 대학 서열화의 해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1부에서 대학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걸 쭉 짚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도 말씀 주셨고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럽 대학은 상당히 많이 평준화되어 있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형태고 미국은 대학 간의 경쟁과 서열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세계 최첨단의 AI 기술, 의료 바이오 기술, 로봇 기술들 다 미국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과 같은 지금 약간 서열화된 구조, 이것이 가져다 준 부가가치는 이미 확인이 됐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지금 우리나라 학부도 여전히 서열화한 다음에 이런 형태로 뭔가 진화 발전시키는 게 더 적합한지 아니면 교수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대학 진학을 자연스럽게 하니 이게 무슨 교양에 대한 것이지 이걸로 무슨 산업 부가가치 창출하냐. 그건 대학원으로 올려버리고 대학까지는 너무 부작용이 많으니 그냥 유럽처럼 우리나라 그냥 학부는 뭐 그냥 한국 1대학부터 한국 150대학 대학이든 이 보편화를 해버리고 대학원에서 진짜 공부할 사람들은 뭐 호기심을 창출하든 기능적이든 그거 할 사람들은 글로 가서 하라. 둘 중에 어느 게 더 적합해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그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네. 좀 어렸을 때부터 소위 영재 교육 비슷하게 가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따로 그 다시 계속 그 촉진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각 대학이나 고등학교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쉽게 잘 밝혀내고 네. 그걸 어떻게 잘 가르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가르치는 방법은 차이가 없어요. 대학마다. 예. 거의 다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 어떤 대학을 가면은 아예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안 달라져요. 우리는 거의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다른 의미에서의 그 경쟁에서 이긴 대학만 좋은 대학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 경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한 데가 프로그램 경쟁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프로그램은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들여다 그걸 하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은 이론적으로는 예. 못한 사람을 들여다 좋게 만드는 게 교육이지 잘하는 사람 들여다 잘하게 하는 건 교육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어요. 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뽑을 때 좋은 사람 뽑고 가르친 건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그 사람이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소위 그 미국식으로 하면 일종의 자율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예. 대학도. 예. 근데 자율화가 전제된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 입시에서는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대학 입시나 대학원 입시에서.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학이나 대학원만큼 자율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을 가진 집단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데가 대학이나 대학원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자율화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경우는 모든 문제 해결에서는 꼭 정부의 모든 것을 미룬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정부가 맨날 할 일이 없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입학시험제도 어떻게 할 거냐를 따지는데 예. 그걸 왜 정부가 가져오라 하냐. 예. 그건 대학에 맡겨야지.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대학의 문제를 그 이유를 물어야지 꼭 정부한테 그걸 묻는 건 난 잘못되어진 것 같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자율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칠 사람을 자기들이 뽑아야지 왜 딴 사람이 뽑아줘. 의무교육으로 된다면 달라요. 네. 그러면은 뭐 누구든지 다 들어오니까 그렇다 쳐도. 예.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경우는 자율화가 전제가 돼야 되고 자율화가 전제가 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입시 제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안 해본 입시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예. 무시험 전형부터 하여간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예.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걸 못하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분석을 해보면은 소위 그 사회에서 생각하는 평등 원칙에 맞지가 않는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대학에다 그걸 맡기니까 대학에서 좀 그 합리적이 아닌 방법으로 사람을 뽑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믿느냐 예. 그런 얘기인데 네.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말하면 모든 영역에서 그런 문제 없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다 있는데 왜 교육에서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절대로 안 되고 예. 하다 뭐 사법, 입법 할 것 없이 모든 데서 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거 생기면 왜 그러냐고 그냥 따지는데 이것도 그렇게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점에서 자율화는 아마 필수적인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화의 또 하나의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자율화가 돼야 대학이 스스로 책무성을 발휘하게 된다고요. 예. 근데 책무성을 발휘하지 않게 되면은 발전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 입시나 대학 운영의 자율화는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교육 제도를 개편해서 좀 더 사람들의 수용성도 높이고 사회적 부합성도 높이기 위해 진짜 안 해본 게 없다라는 말씀에 저도 절절히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그 중심에는 또 수능이란 제도를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고 또 수능을 직접 만드는데 일조하셨던 분이시니까 자연스럽게 수능을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근본적인 이것도 여쭤볼까요? 수능이라는 보편타당한 잣대 이것도 없어지는 것도 논의를 해봐야 되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를 생각을 하면은 예. 뭐가 전제가 됐는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 예. 자율적으로 할 때 대학이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좋은 시험 문제를 만드는 일이 각 대학별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SAT나 ACT라는 게 모두가 다 각 대학에서 어떤 좋은 문제를 만들다 못 만들으니까 모이고 해서 그런 기구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런 게 만들어졌잖아요. 예. 우리 경우는 그것이 어려우니까 전통적으로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그런 걸 하나 만들어줄 테니 그거 이외에는 다 자율적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참고를 하라는 거였군요. 그렇죠. 완전히 참고하고 그걸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할 적에 정 어려우면은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걸 만들어줄 테니 예. 그걸 참고로 해라. 그런 뜻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하려다니까 또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은 그걸 하나로 중요하게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것 하나로 하게 되면 하나의 단일 잣대가 돼서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로 자기가 쓸 수가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을 하면 그래 첫 번에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2번 시행을 했었죠. 예, 맞아요. 2번 시행했는데 원래는 2번이 아니라 SAT 마냥으로 그냥 뭐 매 학기 시행을 해보고 네. 매 학기 시행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거기서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사람은 다시 시험 볼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요. 일종의 패스 넘패스 같은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패스, non-패스 그런 개념이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시작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가 각 그 영역별로 그랬죠. 예. 영역이라는 게 일종의 교과 이기주의 때문에 예.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과 이기 중에서도 제일 심한 것은 그 시험에 꼭 교과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아, 내가 가르치는 교과목이 꼭 시험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런데 그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제 경험으로 보면 다른 어떤 사람도 그것을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예. 제 경험으로는 역대 대통령도 아무도 그런 힘이 없었어요. 오, 대통령까지도. 그 정도군요.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 수능이라는 제도는 각 대학이 자신들이 필요한 인재를 뽑는데 하나의 중요하고 객관적인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치들을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활용하는 게 돼버렸네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대학 입장에서도 차라리 수능을 활용하는 게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게 용이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수용성을 더 잘 받들 수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대학에 있었으니까 더 잘 알지만 예.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회피할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만드는 평가원이 문제가 되고 예. 교육부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서 예를 들면 뭐 할 적에 막 시기나 그런 문제가 되더라도 그건 본인들이 책임을 하나도 안 지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네. 그러니까 대학으로는 제일 편한 제도의 하나죠. 다른 사람이 해주면. 그게 막 결정적인 영향일 거예요. 네. 그게 제일 뭐 중요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요. SAT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온전한 책임이 아니라 SAT 주관하는 곳에서의 책임이니까 그쪽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거기는 뭔가는 아예 SAT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점을 맞아도 안 뽑을 사람은 안 뽑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쭉 지금 말씀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요. 수능이라는 것도 원래 취지와는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 교육도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좀처럼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부합하는 형태의 대학의 모습, 이걸 바꾸기 위해선 킹핀이라고 하죠. 뭐부터 우리가 손을 봐야 조금 더 우리 사회에 부합하는 대학의 순기능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서열화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 대학 서열화가 없어지면은 그중에 한 반 이상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그럼 학부는 다 평준화를 하고 대학원 경쟁으로 가는 건 어떠냐 여쭤봤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문제가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 사립학교가 많아가지고 예. 그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김영삼 정부에서 준칙주의 이전에는 한 180 몇 개였다가 갑자기 400 몇 개로 대학이 늘어나게 되는데 예. 그중에 대부분이 사립학교라고요. 예. 사립학교가 늘어나니까 사립학교를 처치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같은 상태는 어떤 거 하면은 이 사립학교가 문을 닫으면 금방 모든 것이 국고로 환수되는데 그러면 개인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수능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이유가 수능을 실제로 쓰는 학교는 몇 개 안 돼요. 지금 400 몇십 개 대학 중에서 40개 대학도 안 돼요. 네. 수능을 쓰는 데는. 다 수시로 갔군요. 네. 그거 안 쓰겠다는데 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늘 수능이 나오면은 그런 얘기가 곤란, 난이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변별력.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 없는 일이라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수능을 만들 때 난이도는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난이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건 언제나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예.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상위 몇 프로만 따지면 당연히 난이도가 문제 생기죠. 그렇죠. 그걸 중심으로 낸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내고 따질 때는 상위 몇 개 대학만 따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그러려면 차라리 평가원 보고 상위 10개 대학에 맞는 시험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예. 실제 시험 보는 사람은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 재수생까지 다 보라고 해놓고 예. 나서 왜 난이도를 그렇게 따지느냐. 예. 그리고 특히 언론에서 그런 얘기 이제 그건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에서 예를 들면은 하위 30%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논의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네요. 없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 표를 보고 보면은 정상 분포가 딱 이루어져서 뭐 예. 얘기할 것도 없이 예. 난이도가 적절해요. 예. 그런데 맨날 어려우니 쉬우니 하는 거는 몇 개 대학을 보고서 얘기하고 모든 논의가 거기에 집중돼서 그래요. 예.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사실 수능이라는 제도,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제도, 즉 지금까지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눠봤지만 솔직히 안 해본 거 없고 다 해봤지만 딱 하나 안 해본 게 사실 대학 평준화잖아요. 그러면 수능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게 보편적인 학생들을 위한 테스트였는데 그 테스트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대학이 평준화돼야 되는데 아까 뭐 사립대학이 많아서 그렇다 얘기해 주셨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사립대학들 중에서 몇 개나 남을지도 솔직히 의구심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좀 어느 정도는 나올 거고 자연스럽게 이참에 그런 망국병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도 안 낳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없어진다라는 소리마저 지금 들을 지경까지 와 있는데 그럼 아예 진짜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해야 될지 도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준화 이건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좀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유럽 국가들처럼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교양인을 길러주는 거라고 하면 뭐 그걸 특별하게 따로 할 일은 없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결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네. 상위 몇 개 대학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면 늘 거기서 문제에 부딪혀요. 저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예. 뭐가 나왔는가 하면 소위 세계 대학은 아예 폐지시키자. 그때 어떠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다 그만뒀다고요.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네.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작용을 하는데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뭐 그냥 모두 평준화 시킨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고등학교를 지금 거의 우리가 그 평준화하고 그냥 돈 거의 다 대서 가르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돈 내주잖아요. 네. 사립도. 네. 뭐 대학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다만 그 경우에 대학 이후에 예. 우리의 경제 발전이나 이런 데 아주 특별한 공헌을 할 집단을 예. 어떤 식으로 길릴 거냐 하는 거는 이것도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거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저도 뭐 무조건 평준화가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요. 뭐 앞서서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혁신을 많이 잉태하는 국가들의 보편적인 대학의 구조를 보면 분명 서열화되어 있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서열화되어 있고 또 지금 제가 열거한 많은 국가들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을 가진 국가들도 입시 제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 수능 같은 제도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활용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걸 큰 틀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의견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 몇십 개 대학 중에서 수능 같은 게 필요하거나 뽑는 데 필요하던 대학은
몇십 개예요. 네. 나머지는 학생이 없어서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는 상황인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걸 논의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예. 대부분은 그냥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섰잖아요. 그럼 또 교육 개혁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모든 게 다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되고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새로운 상황이 또 연결됐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새 정부에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제안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초중고등학교냐 대학이냐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개별적인 능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밝혀내느냐. 네. 그리고 밝혀내고서 그걸 얼마나 잘 길러주느냐. 예. 그런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좀 개발돼서 보급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편적인 상황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꼭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은 그런 거 비슷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예. 오히려 대학원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 이후에 대해서 예. 교육의 어떻게 보면 개혁의 중심을 거기다 둬라.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관점에서 그럼 하나 여쭤보면요. 지금 100세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대학원에 입학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저 학교 다닐 때처럼 30대 초중반에 연달아서 대학원 진학하는 숫자도 있긴 있지만 아주 나이 지긋하신 분이 50대 거의 60대 초반에서도 입학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려고 내가 새로 뭘 배우려고 한다. 이런 것도 대학원에서 이제 수용하고 거기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예. 그런데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냥 나이 든 사람 뭐 이렇게 조금 교육시키는 거 그런 거 하는 기관은 많이 있으니까 예. 그걸 좀 활성화시키면 되겠고 예.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소위 그 지역에 있는 그 젊은 학교 비슷한 데가 예, 다 예, 그런 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것대로 하는데 우리 경우에는 정말 이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것은 좀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네. 그건 별도로 좀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도 분명 문제다. 그래서 약간의 평준화하거나 보편 교육을 지향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인재를 견실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트랙도 반드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참 우리가 안 시도해 본 게 없는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또 많은 새로운 시도를 그 과정에서도 또 해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입시 제도에 관한 시도는 좀 이제는 그만하고 예. 그건 그만하고 그건 제가 보기에 그건 대학에 맡기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한 거는 좀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교육에 대한 입시 제도는 대학에 맡기고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챙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새 정부에게 기대하는 많은 모습들 중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든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시도들, 그 과정에서도 교육 정책도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의 고견이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거기 네. 한 가지만 더 예. 첨가를 한다면은 뭔가 하면은 이 학교 차별을 제도적으로 좀 없애려는 노력은 예. 여전히 좀 계속돼야 된다. 네. 그런데 그 계속된다고 뭐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예. 그 노력을 계속하고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원 채용이나 뭐 이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블라인드를 하라? 블라인드도 네. 한다는 제를 그건 하나의 노력이니까 네. 그건 그것대로 조금씩 넓혀 나가고 그런 노력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소리.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선별 제도도 또 바꿔야 되고 또 다른 사회 정책들과 부합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교수님 말씀 듣고 저도 더 머리가 복잡해지긴 했는데요. 또 때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명문대를 더 보내야 된다. 이거는 또 우리 지금 논의한 거와 또 다른 결이라서 그래서 지역의 많은 공과 대학들 중심에 뭐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이런 또 명문 대학을 또 서열화된 대학을 또 만들어 버리고 이게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